그때 했던 식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고 아, 창작을 할 때 이제도요. 근본이 이해됐어요. 무엇인지를 그거를 놓치지 감사합니다.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창작론을 제시했는데 그 창작론의 근본 바탕을 어쨌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실제 근본은 모르고 앞에 것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법만.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좀 알자는 뜻으로 지금 이 창작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근본을 잃고 지금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본을 잃고 이제 하는 것들이 문학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삶 자체도 근본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혈연관계 있잖아요. 부자관계라든지 부자관계나 부부관계,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관계죠. 기본적인 윤리죠. 그리고 가정의 기본적인 윤리죠. 그런데 기본 윤리가 해체되고 깨지는 것도 근본을 자꾸 잃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80년대에 그 가운데를 했는데 그 1등하는 가운이 세수대하는 제자리거든요. 대상 받았어요, 대상. 세수대하는 제자리예요. 그 얼마나 그 간단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학 만사성하고 온갖 거다 적어놨는데 이 사람 가운이 세수대하는 제자리란 말이에요. 설명이 참 희한해요. 세수대하는 제자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의 역할, 딱 역할을 적어놨죠. 자식은 자식의 역할. 그리고 그 세수대하는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게 일종의 근본이라는 얘기, 근본. 근데 근본인데도 근본은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지금 뭐 창작하시는 뭐 여러 작가들은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 하고 있는 것만 따라가고 모방하다 보니 비유와 흥의 근본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을 캐자는 얘기죠. 실제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궁극적인 것은요,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도는 뭐냐면 길, 도 그러면 뭐 어디 길에서 뭐 유명한 사람 도인이 말하듯이 막 복잡한 얘기들이 도인데 그 도를 뭐랬냐면은 평상심이 도랬거든요. 그죠? 평상심, 평소에 마음 먹는 게 도라 했거든요. 그리고 일상을 놓치면 안 되듯이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양 문학 이론에 한동안 매료돼서 공부를 했던 적이 한 십수년 쭉쭉 흘러봤을 때 근본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회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 근본을 잃어버리고 평가하는 역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사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은 철저히 한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근본 뿌리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조선을 말살로 시키고. 그게 지금 그 일제 식민지 이후로 1세기를 흘러간 100년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우리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1865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 끊임없이 서구지향적으로 이끌어갔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실제 일본은 동양적인 그 멘토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추종해 갔잖아요. 끊임없이 일본을 추종해 왔거든요. 사실은 일본을 추종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에서 오랫동안 중국과 연계되어 있던 오래된 한문학이라는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일본 사람보다 우리 한문은 모릅니다. 실제 지금 일본 안에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죠? 일본식 한자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한자마저도 한글로 써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중에요. 한자로 쓰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할 때 학교라는 단어도 한자잖아요, 한자. 근데 그걸 한글인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할 때 학교라고 하는 말이 학자잖아요. 그죠? 배울 학자. 교자는 무슨 교자일까요? 나무 목자에 사길 교자죠. 이 교자는 본받다는 뜻입니다. 본받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본받자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그 학교라는 뜻을 한자 풀이로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학교는 학에서 본받는 게 아니고 학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걸 가지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학교 가서 그냥 학교 가서 사는 인륜의 기본적인 것을 본받아 오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예요. 그런데 그건 학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등교한다. 등교도 다 우리 그 한자 아닙니까? 한자를 쓰고 있으면서도 마치 한글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한자 병용하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적어도 한자의 문명은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자의 문명은. 그리고 그 한자가 나왔을 때 이 한자의 뜻이 뭔지를 사전에 찾아보는 일, 이런 것들도 우리 말의 의의를 확장시켜주는, 또 말의 어원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심조론 공부하면서 지금 문심조론 이걸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낯선 한자를 자꾸 익히면서 이 글자가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새겨 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언어는 막 긴 말, 많은 말에서 오는 거고, 고급스러운 언어는 아니거든요. 짧고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말들을 딱 쓸 수 있거든요. 한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겁니다. 핵심적인 말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교로 갈 때 등자는 오를 등자 아닙니까? 교할 때 그러면 이걸 한자로 우리말 풀이 한다면 본받으러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 등교지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좀 안 풀어 쓰고 있잖아요. 학교라면. 시간, 이거 전부 다 우리 시간 할 때, 몇 시냐 할 때 다 한자입니다, 한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익혀 나가는 것들이 창작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형이라고 할 때 비형이라고 비주인데 비유를 할 때는 무엇을 근본으로 해야 하는가, 그게 지금 세 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창작을 할 때 비유의 방식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에 시를 못 보여드려서 시를 한 편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건 황지우의 시입니다. 황지우의 시. 잘 알고 있는 아마 시일 것 같은데요. 시민입니다. 시민.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죠. 김종수 80년 5월 이후에 가출해가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11월 3일 날 입대 영장이 나와서 귀가 요망한다. 아는 분 연락 바랍니다. 누나. 거기 이제 829에 155일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1년을 행가리를 안 해놨습니다. 행가리 됐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얘기하자. 정말 아무 소용없이 나가는 사람 같아요. 돌아와 얘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요까지가 하나입니다, 또. 지금 이제 김종수, 이광필이 찾는 광고예요. 또 한 사람 더 있죠. 조순애, 21살. 여자가 같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여기까지가 한년입니다. 한년이고. 다음 제일 끝에가 한년입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신문에 저런 광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 신문 광고입니다. 그렇죠. 신문 광고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황지우가. 신문 광고를 세 쪼가리를 그대로 써놔놓고 지가 쓴 거는 제일 밑에 저거밖에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 똥 산다. 나는 쭈그리 앉아 똥을 넣는다. 저거밖에 안 썼어요. 제가 황지우가 1980년대 우리 한상운동권 에서 참여시 참여시들이 민중시, 노동시, 농민시 막 이렇게 뜰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90년대 나타나서 이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예요. 새로운 시. 근데 누구나가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저걸 시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새로운 시라 이 말이죠. 근데 저게 시냐고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황주의 시입니다. 이런 시를 두고 보통 우리는 미래파시, 포스트 모더니즘 시, 또 키치, 지난번 김정희 선생님 물어봤던 키치 이런 것들인데 저게 이제 서구에서 그동안의 표현 기법을 너무나 쉽게 하다가 새로운 표현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시인들 새로운
찾아내서 새로운 기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지금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광고 3개 있고 뭐 그죠? 광고 3개 있고 밑에 앉아 쭈그려 앉아 똥을 누고 있다. 저거밖에 없는데 저 저 위에 내용하고 맨 마지막에 죽으러 앉아 똥을 둔다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 이거 먼저 말씀하세요. 설명해드리려는데 그러니까 저건 광고 쪼가리 저거는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냥 인용했는데 저걸 그냥 인용한 걸로 놔두면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도 아닌데 제일 끝에 나는 쭈그려 똥을 누고 있다는 저게 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앞에 3사람은 지금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또 시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고 얼른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있는 나는 저거야 뭐 하든 말든 나는 쭈그려 똥만 싸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현대인들의 타인에 대한 일종의 배제감, 또 타자와는 전혀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똥을 누고 있는 장면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일 끝에 똥 누는 게 없으면 시가 안 돼.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들 기발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시민은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고 지금 위급하고 다급합니다. 말. 그죠? 또 김종수 같은 사람은 80년 5월에 가출했으니까 80년 5월 달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충분하게. 그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찾는데 이렇게 다급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적어 넣어놨잖아요. 적어 넣어놓고 이광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의문 없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고 또 이렇게 파편서 흩어져서 계속 집을 나가고 갇혀놓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똥만 싸면 되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나는 죽으러 앉아 똥을 눈다 하고 그거 밑에 하나 더 다른 것도 있는데 나는 저기 앞에 저 종이 가지고 똥을 닦았다 하고 아니 원래 다 보고 나한테 신문지하고 어떻게 나똥 닦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심하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성상에 저거 이제 그래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그래도 되긴 되겠는데. 아 그래 똥 누고 똥물 때 저거 어저께 보다가 인가 봐요, 예? 어저께 인가. 그 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그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짧게 끝내서 말을 갖다 끝맺음으로 인해서 이 뒤가 무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 황지우는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잘 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 시만을 제가 그랬지만 다른 시에도 송일한 시의 하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책을 안 써봐요. 예. 황지우의 시집 중에 이런 시가 나오는 시가 첫 번째 시집인데 새들도 뭐지요? 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시와는 전혀 다른 건데요. 어쨌든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째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사회를 빗대는 비유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빗대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는 특정한 뭐 A는 B다라고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이런 비유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 통째로 시 전체가 현대 사회를 빗대고 있는 시 통으로 비유하는 그런 비유 방식이죠. 다림질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어요. 이거는 시조인데요. 바지를 다린다. 잘 쓴 날 하나 잡겠다고 예리한 간음으로 뜨거운 무게를 얻는다. 아, 이런 또 빗나가 버렸다. 흐릿한 주름 벌써 몇 번인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줄을 잡아보지 못했다. 늘 나를 잘못 눌러 날 한 번 세워지지 않는 세상. 오늘도 똑같은 형편. 후줄근한 내 하루. 이렇게 있거든요. 다림질 아주. 다림질 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빗대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내가 빳빳해진 적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발음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이거는 통으로 자기 인생을 빗대는 이게 지금 시조거든, 시조. 근데 우리 지금까지 시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시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조는 3장 6구로 갖춰져 있는 게 시조라고 해요. 석줄로 되어 있고, 그죠? 초장, 중장, 종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파괴했지 일단.
형식을 파괴했고, 형식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행가리를 안 해놨는데요. 바지를 다린다, 잘선 하나 잡겠다고 예리한 간음으로까지가 초장입니다. 초장. 다음에 섭줄이 이제 중장이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제일 끝에 후줄근한 내하루하고 오늘도 똑같은 쭉쭉쭉쭉 한 줄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조 초장 중장대에 있는 것을 해체시켜 풀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대시처럼 했지만 리듬은 이 시를 다시 읽어보시면 리듬은 3장 6구로 돼서 사원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림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빗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형태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옛날 시인데 한시예요, 한시. 황진이의 시인데 영반월입니다. 반월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시예요. 영은 노래한다, 없는다는 뜻입니다. 반월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황진이 유명한 시조 시인이잖아요, 시조 시인. 수단 곤륜 오기요 재성직녀 소인이 견우 일거 후에 수척 벽공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다 합치면은 다섯 글자, 열자, 20자가 20자. 20자로 적어놨어요. 이걸 이제 현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곤륜산에 옥을 캐다가 직녀의 빚을 만들어 주었나. 견우와 한 번 이별을 한 뒤로 시름에 푸른 시름을 이 시름 애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시름을 근심을 푸른 하늘에 던졌구나. 뭐 이런 시예요. 이런 시인데 자, 이 반월할 때 반월은 반달이잖아요. 반달. 반달을 곤륜산 위에 옥을 캐다가 직녀의 빚이 옛날 참빗이 참빗처럼 반달을 참빗으로 본 거죠. 참빗. 그러니까 이 반달이 갑자기 뭐가 된 빚이 된 거죠. 직녀의 빚이, 그죠? 직녀의 빚이 됐다가 나중에는 제일 끝에는 뭐가 되냐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 직녀의 빚이 직녀의 근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직녀 마음에 빚된 거죠. 그 처음에는 한 번 비유한 것은 첫 번째 비유는 바늘을 직녀의 빚에다가 한 번 비유했고 또 한 번 더 비유할 때는 직녀의 뭐가 된 거면 근심이 됐단 말이죠. 이 직녀의 근심이 마치 황진이 자신의 근심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이별하고 난 다음에 또 화자와 동일시도 하고 또 하늘의 반달을 직녀에도 빗댔는데 이거는 이리 읽어보니까 뭐 이런 시는 나도 적겠다 싶으지요. 근데 이 시의 스케일은 엄청 큰 스케일입니다. 곤륜산은요 중국에서 유명한 산 중에 하나인데 이 산에는 서왕모라고 하는 아주 신화적인 사람이 살아요. 그 산에서 나오는 옥은 아무나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공간인데 캘 수도 없는 걸 캐가 왔어요. 그걸 캐가 와가지고 직리 빚을 만들었습니다. 옥으로 빚을 만들었어요. 옥을 다듬는 과정 속에서 직녀를 향한 사랑이 푹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견우와 한 번 이별을 한 뒤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늘 당신을 보겠다고 하늘 위에다 던져 놓았거든요. 이 스케일은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사실은. 땅과 하늘을 오고 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시를 20글자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황진이는 대단한 시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결국 황진이는 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황진의 시들은 대부분 다 마음속에 있는 걸, 자기 마음속에 딱 올가져 있던 이런 것들을 시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사람의 심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것도 나중에 비의 방식이 나와요. 황진이는 옛날에 썼던 시의 방식을 아주 잘 습득한, 완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FM대로 딱 시 공부했던 사람이 황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들도 참 옛날에 멋진 시였습니다. 팽이라고 하는 시, 이유걸 선생의 시전데 이것도 행가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제가 행가리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팽입니다. 팽이. 철학. 심표입니다. 심표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심표는 그냥 들어간 심표가 아닙니다. 철학. 한번 쉬줘야 됩니다.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요 가지가 한 년으로 딱딱 위로 올라왔습니다. 떼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한 행은 이제 나는 꼿꼿이 너를 정언하리라. 요거 한 행입니다. 한 행. 중장입니다. 중장. 지금 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넋줄이 이제 종장인데 종장을 사행으로 풀어줬어요.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팽이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접시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팽이가 돌고 있는 것을 인의가 가해져서 이게 안 치면은 안 돌잖아요. 그 인위적인 속성이 강해져서 나중에 그 속성을 통해서 접시꽃 하나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낸 그런 시예요. 이걸 시조 시인이 참 숱하게 많은 시조를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조를 적었는데 자기 시의 대표작 하나를 꼽으라면 늘 팽이를 꼽아요. 제가 한번 유골수에 만나왔을 때 선생님 팽이는 외웁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그 시조가 그렇게 마음에 드나요? 그 유골 선생님 대표하는 시일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 시를 대표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를 막 다작해 막 쓰려고 물론 쓰는 건 중요하겠지만요. 한 편의 시가 자기의 얼굴을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쳐도 꼿꼿하게 서서 세상을 정언하겠다고 하는 이 올곧은 시정신도 있기도 하고요. 또 뒤에 비유의 방식이라든지 시의 행가리를 쪼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시조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시조 같은 경우나 또 한시, 시조, 시 이런 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비유 방식을 찾을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비유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게 전개돼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오늘 비형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시인분도 있고 동화 쓰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작품을 제가 인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보고 다른 강의 있을 때는 제가 꼭 인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경에서 나옵니다. 시경은 318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내용별로 나눈 것이 풍, 아, 송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체제로 나눕니다. 풍, 아, 송 이렇게 세 개의 체제로 나누고 형식상으로 표현 기법상으로 나누는 것을 여기 있는 부 있죠. 그 다음에 비흥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의 방식은 뭐냐면 부의 방식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부의 방식은 A와 B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B라 합니다. 부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적덕부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일종의 문답법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석의 방식을 부라고 합니다. 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라고 하는 것은 견준다는 말이거든요. 빗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언어적 방식으로 A는 B이다. 그럼 하나의 매개체를 두고 그죠? 매개체가 보조관념 아닙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두고 두 가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뭔지 막연하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A는 B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를 끌어와서 인생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B라 합니다. 흥이라고 할 때 흥은 우리 흥분한다, 그죠? 일어나다거든요. 그 이제 감흥을 일으키는 것, 그걸 통해서 감흥을 일으키는 걸 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적었을 때 이걸 보고 나서 참 좋다라고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지요. 그때 흥이라고 하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작품은요 비를 하고 난 다음에 흥이 돼야 공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비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흥이 안 되면 어쩌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와 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문이 홍오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홍오할 때 오자는 깊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와 시경에서 요 시는 시경입니다. 시경에서 문장은 뭐죠? 넓다는 말이잖아요. 넓고 오묘하다, 깊다는 말입니다. 시경에서 쓰고 있는 문장은 넓고도 깊으니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요. 여기 시 쓰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묻고 싶은 게 시를 쓰면서 시경 읽어보셨나고요? 아니요, 예. 안 읽어봤습니다. 시경 꼭 읽어보시고 쓰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읽었습니다. 이럽니다. 시경은 왜 안 읽습니까? 시경은 진짜 다양한 시가 들어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들어있는데 왜 읽지 않을까요? 그게 한문이라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경 번역을 제일 좀 잘하고 읽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은 김학주 선생님이 쓴 서울대학교 한문학과 나오신 김학주 교수님이 쓴 교주한 그 시경을 보시면 아주 채채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를 쓴다면 시경을 꼭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의 체제는 넓고 깊다 이런 얘기죠. 포온, 온자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다고 하죠. 포자는 포함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포.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까지 뜻이 있는데 이 육어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풍아송, 풍아송 3개, 그 다음에 부비흥 요 6가지를 말합니다. 6가지의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6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것을 모르면 앞에 있는 풍아송을 보시면 되고요. 그죠?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부비흥을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공이라는 사람은 모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형이라는 사람은 시경에다가 훈고와 주석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훈고와 주석. 그 시경의 뜻이 오묘하니까 그 오묘한 것을 나름대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경을 해석한 사람이 그 모시 고훈전이라는 책인데 고훈전에서 서술했단 말이죠. 요것을 저술하면서 독표흥체 오직 홀로 그죠? 홀로 표 드러내어서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표시하다. 그죠? 혼자 표시했단 말인데 흥의 체제만 독보적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독보적으로 체제만 드러내 칭찬하고 있는데 어찌 불이 풍송이 부동 풍화송 그 풍이라 되어 있는데 풍은 풍화송을 다 포함합니다. 풍화송을 통하지 않으면 부는 동 하나로 보았는가? 그러니까 풍화송과 통하지 않으면 부는 풍과 표현 방식이 같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풍으로 통하는 것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화송과 불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으면 비는 먼저 드러내는 것이고 비는 드러내는 것이고 흥은 숨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비는 뭔지 모르는 것을 표현해가 바깥 드러내는 것이고요. 흥은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숨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 뒤에는 조금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따라서 비자부야라. 비라고 하는 것은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비라고 하는 덧붙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모르니까 덧붙여서 마라톤이다 이렇게 비유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한다. 내 호수와 같아 이러는 거니까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흥자기야라.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으키는 것이라는 우리가 흥치를 돋운다 흥이니까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죠. 불의자는 니는 이심이다 논리에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뭐 말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덧붙이는 것은 전류이 지사는 일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적절한 유형의 사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부가 뭐랬죠? 아까 전에 비라고 했잖아요. 비자부라 했잖아요. 부. 앞에 빨갛게 돼 있죠. 비자부야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부라고 하는 것은 부를 갖다 비로 바꾸면 되겠죠.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적절한 유형으로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사물을 뭔지 모를 때 사물을 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유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기정자라고 하면 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을 일으킨다는,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미의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헤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미의입니다. 작은 사물에 의탁해서 논의를 헤아리는 거다. 그것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물에다 빗대어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사물에다가 그것을 의탁하는 거. 아까 전에 바늘 같은 경우, 바늘이 있잖아요. 바늘은 사물에다가 자기 감정을 의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흥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비의 방식은 뭐죠? 비의 방식은 바늘에서 반달이 아까 뭐 같아서 직녀의 빛이라 했잖아요. 빛으로 하는 것은 그 사물을 가져와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는 뭐가 돼? 비가 된다 말이에요. 비. 근데 그것을 푸른 하늘에 근심을 던져놓았다 하시는 근심이 되었으니까 근심은 뭐가 되는 거죠? 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황진이는 비와 흥의 방식을 잘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물에다가 빛이라는 건 사물 아닙니까? 사물. 그 반달은 요래 생겼으니까 바로 그 반달이 빛과 같아라고 해서 딱 1대1로 대응시켰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딱 해버리면 시가 비의 방식에 머무르는데 그러다가 제일 끝에 가서 근심이라는 걸 자기 근심을 갖다 표현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흥을 딱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진이 바늘을 읽어보면 참 절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의 방식과 흥의 방식을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돼 있으면 사물에다 빗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호수가 나중에 가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 호수가 다른 내 마음과 같은 형식으로 끌어가야 흥이 성공한 작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정자네. 그죠? 여기네. 그죠? 기정은 고로 흥체제를 시험한 것이다.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따라서 뭐 하는 거죠? 흥의 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흥의 체제를 세우는 것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흥을 세우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이고, 불이라는 사물의 이치를 덧붙인다는 것은 따라서 뭐 하는 거지요? 비슷한 사례를 발생시켜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의 방식과 흥의 방식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비유는 뭐죠? 그러니까 사물에다가 딱딱 빗대는 1대1로 빗대는 거 말하고, 흥은 그 사물에다가 다시 한 단계 건너서 자신의 감정에다가 기대어서 끌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적절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적분이 척은이라. 척할 때 척자는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하다, 가르치다. 이 앞에 있는 요 지사할 때 지자와 같은 뜻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비는 적분이잖아요. 분노하단 말입니다. 분노하는 흥분을 쭉 쌓았단 말입니다. 흥분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쌓아가지고 말로서 척하는, 가르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잘하려고 하면 자기의 감정을 다 응들러 놓았다가 그걸 말로서 딱 가르쳐야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황진이 바늘을 얘기한 것은, 그거는 자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거에다 빗대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좋은 작품은요, 작가 자신의 감정이 억눌렸다가 폭발하는 감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좋은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보면은 절대 그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뭐 시인은 어쨌든 감정의 발동과 동기가 잘 돼야 돼. 글 쓰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좀 섬세한 감정이 필요한 거죠. 보고. 지렁이가 막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막 장마철에 비가 와갖고 있는 다음 햇빛 쨍쨍해 나가지고 길바닥에 막 지렁이가 막 시체가 막 널브려 있단 말이에요. 처음 다른 사람 지나가다 코를 자고 막 코를 비틀고 가는데 어떤 시인 하면은 다 지렁이를 봐요. 지렁이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지렁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시가 되는 겁니다. 납작하게 엎드려 죽을 때까지 자기 맨몸을 드러내놓고 죽어가고 있는 지렁이 모습을 통해서 저 처절한 어떤 자연의 삶을 표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손택수의 시 보면 그런 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뒤에가 뭐 물색이라는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물색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물며 조그마한 끼뚜라미도 제철을 알아가지고 울고, 응? 이렇게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감정이 없어져 죽겠는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글 쓰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 감성이 되고요. 그 이제 죽음에 임박해져 가니까요. 그 죽음에 임박해져 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노출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막 쓰고 싶은 생각들이 누구나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창작의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본의 그 98에 등단한 할머니, 그죠? 할머니는 그동안에 소녀적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을 내가 이제 98이니까 이제 뭐 죽어갈 때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막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약해지지 마라 말의 시집. 그런 거 제가 그 시집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98 되신 분이 이렇게 소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축적돼 가지고 폭발될 때는 매일매일 연재했다잖아요, 시를. 매일매일 연재한 걸 묶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폭발적으로 그동안의 삶의 울분이 축적됐겠는가라는 생각할 수 있죠. 이 봐봐, 적분지처근이라고 보면 돼요. 선풍기라는 시 같은 읽어보면 그 시가 탁월합니다. 그런 시 읽어보면. 뭐 보통 시인들이 적은 이상인데 그 사람이 시인 등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어디다가 투고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좋아서 매일 연재를 했던 거예요. 약해지지 마. 예? 예, 제가 한번 설명 했는데 그죠? 유명하잖아요. 예. 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유라 했거든요. 돌환자입니다. 그죠? 뒤에서 뱅뱅 돌린단 말이죠. 그죠? 뒤에서 돌려가지고 기풍, 그 풍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죠. 풍자는 감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뱅뱅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감추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흥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영반을에서 근심이라고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근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이 근심이라고 돼 있지 나의 근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 나의 근심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아주 꾹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있으면 참 좋은 시죠. 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흘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오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 돼 있거든요. 거기 황진이 시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게 그 님 만나가 긴 밤에 온갖 뭐 사랑을 다 나누겠다 뭐 사소한 얘기들이 하나도 안 드러나 있거든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죠? 그 감춤의 미학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긴장 텐션 이완이라 부르는데 긴장과 이완이라 부르는데요. 시는 밀당이 잘 돼야 좋은 작품이 된다 말입니다. 아까 전에 송사장님께서 똥을 넣는다 다음에 쓰면 안 되겠나? 써버리면은 이완해서 긴장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 쓸 자리와 끊어야 될 자리를 잘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설이나 긴 산문 같은 거 쓸 때 끝내야 될 부분을 잘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 돼요. 그래서 다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풍의 기법이라는데 시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마침표 틀어서 만든다 이게. 예. 마침표는 없습니다. 그 마침표가 없다는 것은 작품에는 완결된 작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나는 완결된 작품이야. 없어요. 없어요. 자기 써놔놓고 난 뒤에 10년 뒤에 보면 에이씨 전부 다 불태보고 싶은 영원히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완결성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삶도 완결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뭐 후회만큼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살다 보면 후회만큼 눈 감을 때 되면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다 그걸 후회한대잖아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후회는 안 하겠지만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요. 예술도 내 손을 한 번 벗어나면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완결된 구성으로 내가 완결된 작품을 쓸 거야 하면 평생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 한 편을 완성하려고 했다가 12년 동안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적었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인 김황원이라는 사람은 평양에 부병루에 올라갔다가 그 풍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그 부병루 서 이런 막 한 시를 적었단 말이에요. 김황원이가 시를 못 적은 게 아니고 올라가서 싹 시를 적으려고 썼는데 한나절 있어도 시상도 안 떠오르고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떠오르질 안 해요. 그래서 시 한 줄만 쓰고 도저히 못 적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 김황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동인시화에 많이 나오는데 동인시화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시인들이 얼마나 시를 쓰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고심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통해서 시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이만큼 치열하게 쓰는가? 나는 이런 작품들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 수시지의 불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개자는 대개 때때로 우리 수시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때에 따라서 뜻이 하나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재가 하나가 되어 있죠. 아까 팽이라고 하는 유골의 시가 있어요. 팽이 갖고 쓴 시인들이 유골 하나뿐이겠어요. 숱하게 많은 사람이 팽이를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뜻이 하나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뜻이 똑같은 것 같으면 뭐 똑같은 팽이가 나오겠죠. 근데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포라고 하는 시를 예를 들어보세요. 김수영의 폭포 있지요? 그죠?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낸다 이랬잖아. 그죠? 무서운 절벽 기색도 뚫린다. 폭포라고 했잖아. 그럼 폭포는 그렇게 봤는데 이영기는 뭐라고 했냐면 절벽을 저 칼날같이 떨어지는 절벽의 채찍이라 봤다면 채찍. 폭포를 채찍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보겠지요. 응? 또 누구지? 이태백 같은 사람은 여산 폭포를 비류식하 3천척, 비류 아주 막 날듯이 떨어지는 물줄기가 3천척이나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폭포의 감정들은 다 느낌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때때로 나타나는 뜻이 하나가 아니다는 뜻이죠. 따라서 시경에 나오는 시인들은 지 뜻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래 두 가지 뜻으로서 이렇게 뒷대서 표현했다는 뜻이죠. 자, 관부흥지 탁유라 했습니다. 대체로 살펴본단 말이에요. 대체로 살펴보면은 흥에서 의탁한단 말입니다. 사물에 의탁해서 비유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흥이 사물에 의탁해 비유하는 살펴보면 완이 성장한다. 완이 성장한 이거는 춘추 필법에서 나오는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완이 성장. 완할 때 완자는 이완된다는 말입니다. 완곡하다.
완곡하다는 뜻입니다. 은근할 완자입니다. 은근할 완자. 이거 뭐 앞에 여자라고 하는 계집 여자가 들어있죠. 요 완자는 예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애교 있다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을 안 하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걸 말하죠. 그죠? 여성분이 싫다는 싫은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데도 표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은 여성은 완곡어법을 많이 씁니다. 남성들은 직설적 화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정확하게 말해라고 하는 것이 남자인데 여성은 완곡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쁘다라고 하는 예쁠 완자입니다. 문학도 이렇게 되는 게 좋단 말입니다. 비유의 방식도. 그래서 완이해서 성장, 문장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해서 문장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뭐라 한단 말이죠? 흥이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뜻을 자기의 근심을 직녀의 뭐죠? 빛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근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은근슬쩍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진이의 그 시조 중에서 완 기법이 많다 해서 제가 이완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황진이 시를 한번 그 해설하고 뭐 어디 논문을 낼 때 긴장과 이완의 미학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막 당기는 것 같은데도 한편 보면 느슨해요. 이렇게. 느슨한데도 그 느슨함이 주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칭명야소라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명칭은 작다. 그 실제 말하고 있는 거는 보잘것없지만은 취한단 말이죠. 그 종류를 취하는 것은 야대라,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법은 우리 뭐 어머님들이 많이 쓰는 어법 아닙니까? 애가 막 떠들고 막 도저히 막 말 안 들으면 죽을래. 죽을래. 이거는 엄청난 어법이거든요. 애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숨겨진 뜻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 다 죽고 없지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를 죽일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왕국 안에는 엄청나게 큰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작게 하더라도 완이 성장이 되면 좋은 뭐가 된단 말이죠. 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완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춘추필법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좌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춘추라고 하는 것은 노작가 노나라의 역사를 적은 게 춘추인데 춘추필법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춘추필법에는 5가지의 글쓰기 방법이 나와요. 글쓰기 방법이 나오는데 아주 딱 잘라 말할 땐 딱 잘라 말하는 방법. 또 이 완곡적으로 말하는 방법. 이런 또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거는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 글쓰기 방법이 춘추필법은 5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쓰면은 글을 잘 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완이성장이라는데 완이성장 요거는 시나 또 소설 같은데 문의 창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완이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저유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관저유별은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 뭐 이 관저라고 하는 이 시는 유명한 시예요. 군자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어울려가 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관저구구라고 해서 새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남녀가 놀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난삽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녀가 어울려가 노는 장면을 표현했는데도 난삽하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 그런 걸 관저에서 보는데 관저라고 되어 있죠. 저구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구세는 관저유별 관저에서 유별입니다. 그죠? 별이 아니다. 이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관저가 비유하는 특별한 게 있다는 말이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후비방덕이라 되어 있죠. 후비방덕. 후비의 덕행을
비유하게 됐다. 방자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 득행을 비유하게 되는데 관저에 나오는 물술이 새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절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후비의 득행을 비유하는 방식이 빗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비유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면 시경을 보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나는 시를 쓸 때 참 비유가 잘 안 돼 라고 하면 이 시경에 사람들이 비유했던 방식을 끌어와서 보는 것이 좋지 않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경에 작소라는 게 작소라고 하는데 나오는 새가요. 시구라는 새가 있습니다. 시구,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우리 뻐꾸기의 특성을 아시죠? 탕난하잖아요. 탕난, 그죠? 탕난하는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으면서도 정일 하나같이 정조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뻐꾸기가 탕난하기 때문에 저 새끼 나쁜 새인데 나쁜 새임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죠?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거로 따라서 부인의 그런 정절을 지키는 뜻을 형상화하는 데 쓰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이 모두 보고 있는 관점이 아까 하나일 수가 없다 했잖아.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했죠. 우리나라에는 까마귀가 흉조입니다. 흉조. 그죠? 까마귀 보면 기분 나쁘고 막 까까 그러서 기분 나쁘거든요. 왜 기분 나쁠까요? 까마귀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또 나쁜 새에다 비유합니다. 예?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그죠? 그치 검은들 속도 힘을서는 이럴 경우는 까마귀 좋게 비유도 해요. 근데 까마귀를 나쁘게 보는 흉조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길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관념에 따라서 하나로 일대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새가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빗댄 것이지 까마귀가 지가 나쁜 새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형상화한 방식이라는데 옛 사람들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 해서 뭐 비둘기 그러면 평화를 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김기태의 시에는 비둘기가 아파트에 똥 싸는 놈만 나오거든. 네? 똥을 싸서 막 더럽게 막 표현하는 그런 거 나오면서 그 비둘기를 노숙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평화의 상징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았던 이런 비둘기의 상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김기태의 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비유를 끌어간 탁월한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태의 시가 좋은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의 종로에 가보시면요. 노인 숫자보다 많은 게 비둘기입니다. 얼마나 많다고 비둘기가요. 그게 어떻게 평화의 상징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똥차기 바쁜데요. 얼마나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귀찮은 존재가 김기태의 시에서는 노숙자로 빗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관념으로 계속 고정된 관념으로 보면은 절대 새로운 것이 비유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사물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데서 비유 방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취 기정. 자, 그거는 뭐였단 말이죠? 그 중에서 뭐를 택했다는 거죠? 뻐꾸기의 뜻이 정조의 뜻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취하고 있는 것은 무종의 오금이에요. 오자는 잘못이라는 뜻, 오랑캐라는 뜻인데 여기서 잘못됐다는 뜻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날아다니는 새라고 새일지라도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덕을 귀하겠단 말이죠. 그 새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있는 덕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새에 빗대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절의 덕을 소중하게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새에 빗대는 건 왜 나를 뻐꾸기에 빗대느냐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탕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정제를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에다 빗대어도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물에다 빗대었기 때문에 비록 탕란이라고 하는 나쁜 짓거리를 하는 새라 하더라도 좋게 빗대면 그 새가 좋게 빗대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래 됩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아서 다른 사람이 보았던 것을 다르게 보아서 그렇게 보면은 그 사물에다가 다른 뜻이 비춰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죠? 작가라는 뜻이에요. 명이미용, 명이미용. 밝으면서도 밝으면서도 미융. 융 이거는 우리 융화하다는 뜻이죠. 화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게 밝지 않다. 화합하지 않다. 크게 밝지 않다. 밝으면서도 크게 밝지 않다라고 한 말은 이 손수표가 태어났을 때 한 말입니다. 한 말은 고발주 주석을 펼치지 주석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그 뜻을 그 뜻을 알 수 있었다면 그 뜻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후견이라 말 쓰잖아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밝으면서도 크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주석을 달고 나니까 알겠더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에다 빗댔다는 것이 되겠죠. 또한 하위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비를 뭐라고 말하는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개란 말은 대개 사물, 형상화하는 사물을 묘사하여 부의 뜻을 부여하는 것. 사물이 부의랍니다.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에다가 뜻을 덧붙이는 걸 비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는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바람 옆에 그 시울리자 들어있죠.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하는데 요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일어날 양자입니다. 일어날 양자. 그러면 사물의 묘사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말을 일어나게 해서 분명하게 해서 이 절사자 적절한 사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란 말이죠? 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물에다가 뜻을 부여하는 거고, 그죠? 그 말을 통해서 적절한 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 사물을 예탁해서 쉽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중가요 있잖아. 네. 유행가. 예. 그 작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시인들이 많다고 그래. 옛날에는 전부 다 시인들이죠. 시인들이 많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보통 우리가 노래하고 한문이거든요. 예. 그거에다가 그 가사를 붙이는 그게 그 속에 그 내용이 전부 악독돼 있는 거야. 예.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렇죠. 아니 가사를 지어놓고 곡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예. 근데 또 곡을 만들어 놓고 가사를 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여기로도 있겠지. 근데 좋은 가사가 있으면 작곡가가 나타나서 이건 내 좀 곡으로 씁시다. 뭐 이러잖아 보통. 옛날에는. 그렇지. 8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그랬죠. 그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곡들이 빨라지니까 그 빨라지는 곡에 맞춰다 보니 가사가 이제 좀 심해지고. 요새 젊은 아들이 그 하는 그런 거는 보면 그런 게 없는가? 있죠. 랩도. 랩 같은 거 빨리 있죠. 아니 판소리 같은 경우 막 이래 판소리 같은 게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다 내용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죠.
자, 비디오 잠시 켜두시면 출석 체크를 하신답니다. 저도 얼굴도 한번 뵙고 그럽시다. 안티고네가 누구신지 몰랐는데. 그래, 남자들은 작가 안 오는 사람들 아무 지적을 안 해줘. 나 지적을 하면 아이들도 작품이 좋고. 말씀도 한 말씀씩 한번 하십시오. 비디오 켠 김에. 아니, 제 화면 하시는 분. 진짜로. 이거 저한테 막 풍선 이 남자들 지적 안 오는 사람들. 그 지적을 안 해주니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제 꺼주셨어요. 네, 비디오 꺼도 된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하다고. 누구신지, 나금섭 선생님. 나금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티고네는 어떤 분인 거예요? 고병자 선생님. 고명자 선생님. 신동숙 쌤은 누구신지? 추천자 사진. 제가 이 강의 다 끝나갔는데도 성함도 모르고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화면에 계신 분들은 그 이니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씩 가면 다른 사람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비유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자, 고로 금석이 유돼 있잖아. 그죠? 요 말하고요. 요 비하고 또 뒤에 있는 그다음에 요 사 이런 거는 전부 다 비유를 말하는 글자들입니다. 의 요것도 그렇고요. 방 요것도 그렇고. 우리 지금 우리는 시에서 공부할 때요. 비유라는 단어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요 유자가 있고요. 그죠? 요 유자가 있죠. 자, 요 유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앞에 한자 다시 보시면요. 입구자가 들어있죠. 그죠? 요거는 말로서 빗대는 방식을 얘기해요. 요 글자는 아래쪽에 말씀 은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비유를 하는데 말로서 비유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특별한 비유 방식들을 설명하는 안에 들어가면 좀 자세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종류, 그죠? 종류잖아. 그죠? 종류를 의미할 때도 비유라고 씁니다. 요 사자 요거는 묘사한다면 형상을 묘사한다는 거죠. 사자. 그다음에 의 요거는 비슷한 것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 요거는 우리 말하는 모방자인데 방법이라 할 때 방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서론 공부하고 나면 비유의 방식이 하나만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비도 있고 유도 있고 또 류도 있고 종류할 때 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있고 그리고 의도 있고 그리고 방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 비유 방식이. 그래서 그건 비유 방식 하나하나 들고 있는데 금석은 사물이잖아. 그죠? 황금은. 그죠? 주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황금과 주석으로서 명덕, 밝은 덕을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죠? 밝은 덕. 밝은 덕이라는 속성이, 그죠? 속성이죠. 그 다음에 규장은 좀 더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식을 규장이라 합니다. 규장은 수민입니다. 백성을 비유하는, 숫자는 우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주 뛰어난 훌륭한 백성을 말할 때 규장을 하는데, 그거는 거는 비유의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금석을 명덕에 빗대는 방식하고, 유하고, 규장을 뛰어난 백성에다 빗대는 방식은, 비유의 방식은 같은데도, 앞에는 유를 쓰고, 뒤에는 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쪼개서 상세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명령인데요. 명령은 그 나난이 벌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벌과 배추벌레의 알을 길러내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고 훈계하는데
쓴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특정한 사물에다가 빗대는 방식을 말할 때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종류. 사물의 종류에 빗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물의 종류에 빗대는 것은 비유라는 방식을 안 쓰고 류라고 하는 비유만 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단이거든요. 매미가 우는 겁니다. 그죠? 그 매미의 울음 소리를 시인들이 호호입니다. 호호. 부를 호자에 탄식할 호자거든요. 그 부르고 탄식하는 것에다가 묘사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베낀다는 뜻이죠. 소리는 형상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형상으로 안 보이는 것을 비유할 때는 사라고 하는 비유 방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소리 같은 거,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한의인데요. 요거는 옷을 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지 않는 옷, 빨지 않는 옷인데 한할 때 한자는 그 옷을 빨다라고 하는 건데, 옷을 빠는 것을 뭐에다가 빗대는 거냐면, 빨지 않은 옷 같은 경우를 심으랍니다. 마음의 근심에다가 빗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빗대는 방식을 의라고 해서 헤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뭐죠? 바늘 같은 경우에 직류의 빛에다가 황진의 근심을 빗댔잖아요. 그런 방식을 뭘 한단 말이죠? 비유 방식 중에서도 의라 한다 말이죠.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의를 짐작하다. 우리 의심하다 할 때 의자거든요. 짐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석권입니다. 석권. 석권 이거는 석자가 안절석자, 자설할 때 석자지요. 그러니까 말지 못하는 돗자리 이 방석을 지고 뜻이 견고하다는 것에다 방편한다, 빗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비유 방식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석을 가져오는 것, 황금과 주석을 가져오는 것은 밝은 덕을 빗대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을 유라하고, 그다음 규장에다가 뛰어난 백성에다가 비유하는 방식을 유라하고, 그 다음에 명령과 같은 곤충에다가 빗대는 것을 유의 방식이라 한다. 그리고 매미 울음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옷을 빨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의라 한다. 이런 게 다양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되겠죠. 범, 무릇, 이 형상을 적절하게 취하는 것, 특정한 형상을 취하는 취해서 비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함께해서 비유라고 하는 뜻이다. 지금 말했던 전부 다 이거 뭐란단 말이죠? 전부 다 뭐란단 말이죠? 비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적절한 것을 취하는 것을 비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개비의하라 이렇게 됐죠.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어 뭐뭐와 같다는 뜻이죠. 뭐뭐와 같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마의 여설 3대5 마의 태자할 때 마입니다. 마의 그죠? 3대 아닙니까? 3대5이 눈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이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기법입니다. 지기법 그죠? 눈과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나, 양참 여무 두 마리의 말이 춤추는 것과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대개 뭐란단 말이죠? 류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빗대는 것을 유라 한다 이 말이죠. 유를 가져와서 빗대는 것이고, 앞에 말했던 것은 대개 다 상을 가져왔다. 형상, 소리의 형상이라든지 또 벌이 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상을 보고 하는 것을 상에다 빗댄 것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눈과 같아라든지 춤추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유의 방식으로 빗댄다 이런 얘기죠. 그 초양신참입니다. 초나라의 양왕이 간신들의 그 참언한다, 모함한다는 뜻입니다. 모함하는 것을 믿어가지고 초양신참이죠. 그래서 믿어서
이 삼녀가 누구냐 하면 구른입니다. 구른. 구른이라는 사람이 이소를 적었는데 중상 뭐라 하자. 충성과 열정으로 의시 시경에 의탁해서 이소라고 하는 것을 지었단 말입니다. 소라는 것을 지었는데 풍겸비형 그 안에는 풍자와 함께 겸해서 뭐가 있단 말이죠. 비와 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협은 이소라는 작품은 풍자도 있고 비유도 있고 흥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작품은 대단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막 좋은 작품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구른의 이소란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이소는 한번 정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초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그대로 초나라의 말로 다 적어놨어요. 초나라의 말로 다 적었으면서도 거기 나오는 사물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이소의 구른의 마음을 다 실어내고 있는 사물들이에요. 그 사물들을 그냥 끌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의탁하는 그런 사물로 끌어와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소를 읽으면 이 토속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가까이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는 것도 이 시인이 해야 될 중요한 몫이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나오는 풀과 여러 가지 비유하는 사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소를 읽을 때 가장 난독증에 빠지는 것이 그런 식물들 이름 외운다고 다 빠져요. 그런데 그 식물들을 한 식물을 하나 딱 찾아가 이 식물의 속성이 뭔지를 딱 보면요. 구른의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아까 직녀의 빛과 같이. 그래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른은 그 초나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마음을 실어내는 사물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스케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초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광활한 나라입니까? 지금 중국의 남경 아래에 있는 나라, 엄청난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담아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은 실제 중국의 1500년 지금 유협이 이 문서를 썼을 때 1500년 전인데요. 1500년 그 앞에 유협 앞에 있었던 1000년 정도에 되는 작품 중에서 시경 다음으로 뛰어난 작품을 이소라고 봐요. 그러면 시경을 읽고 나서 봐야 될 책 한 권을 더 소개한다면 반드시 이소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 뒤에 중국에 여러 이제 시인들, 시무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들이 시경과 이소를 안 읽은 시인들이 없어요. 시인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정도로 될 만한 텍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소를 많이 읽었어요. 이소를 많이 읽어가지고 조선시대에 유배 갔던 여러 시인들, 시무격들이 있죠. 구른의 문학적 경향을 남지 않는 작가가 한 명도 없어요. 손꼽아보면. 그리고 유배 갔던 사람들 그 심정들이 구른의 마음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대 그 시인들은 이소라는 이 작품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롤 모델로. 그래서 실제 똑같은 작품도 있어요. 이소와 비슷하게 쓴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될 텍스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수저론 끝나고 나면 심심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경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소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작품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 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사. 한자 그대로 초나라 초자에 말씀사설에서 초사라는 책이 거기에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는 이소도 실려 있고 이소와 관련된 이소 작품을 모방한 여러 그 초나라의 문학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이소가 쓴 작품들이 구른이 쓴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그 뒤에 송옥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몇 편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부도 있고 비도 있고 흥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동양에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 시의 패턴, 부비형을 공부할 수 있는 패턴은 이 소를 보시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염한수성이죠. 자, 염자는 불꽃 염자죠. 불이 두 개 있으니까 불이 타오르는 장면입니다. 그죠? 염. 자, 불꽃같이 한나라에 불꽃같이 타올랐단 말이죠. 한나라에 불꽃같이 타올라서 성했다는 건데 뭐가 성했냐면 한나라에 불꽃같이 성했다는 것은 문학 창작이 불꽃같이 성행했다는 얘기죠. 진나라 때 아시죠? 진나라 시황제. 시황제 때는 분서경류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책을 불살랐고 학자들을 파묻었다는 거잖아요. 분서경류가. 그랬는데 한나라 때 오면은 정말 그 작품 문학으로서는 중국 문학에서 가장 꼽혔던 시대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그 많은 작가의 축적이 되어서 중국 문학을 꼽혔던 시대는 언제냐 하면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중에서도 남송이 그 앞에 시대 말하면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그래서 북방 계열의 양자강 이후로 북방 계열에서는 그런 뛰어난 시인들이 안 나옵니다. 뛰어난 시인들은 남송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송은 보통 문인, 북송은 무인 이래 부릅니다. 무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과 성행했다 이 말이죠. 성행했는데 작가들이 과장된 것을 비유했단 말이죠. 과장된 데다가 견주어서 그 문장이 과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과장되는 데만 힘써 가지고 시경에 나오는 시자도상입니다. 시경에서 말하는 풍자의 도리는 상을 당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아주 창작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창작자들이 과장하는 데만 견주어서 너무 빗대가지고 몰입하다 보니까 시경에서 말해주는 풍자의 원래의 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건 못하다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따라서 흥의 뜻은 쇠망, 잠겨지고 망했다는 말입니다. 쇠국정치할 때 쇠자입니다. 잠겨지고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흥이라고 하는 뜻이 상해버리고 뭐만 남아있단 말이죠. 비유만 남았다. 과장된 비유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된 비유만 많으면 흥이 없는 그런 이제 작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작품에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에만 의식하다 보면 작가의 감정을 실어내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시의 판도가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나치게 표현에 의식해서 너무 지나치게 감춰버리고, 그죠? 너무 지나치게 멀리 있는 비유를 끌어오고 과장된 비유를 쓰다 보니 중간에 독자가 끼어들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나라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는 아이고 옛날에 우리 그때와 지금과 뭐가 똑같겠나 똑같습니다. 보면 한나라 때 나타났던 이 부가 성행하면서 한나라의 부가 엄청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사마상려 같은 경우는 상림부 이런 데서 보면 상림부라고 하는 것이 황제가 사냥하는 곳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놓은 시거든요. 근데 그 시 안에 보면 막 너무 지나친 과장이 들어가서 황제가 완전히 그 시를 읽으면 놀랄 정도예요. 야, 나의 사냥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냐. 그러니까 사마상려를 바로 관직에다 등용시켜 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를 시로서 등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상려가 그런 표현 기교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사마상려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어시, 부송, 선명. 부와 송이 먼저 성행하게 먼저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와 송으로서 나타나서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성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비의 체제는 구름처럼 갖추어졌다. 그죠? 구름처럼 갖추어지게 되었고 분운
예, 분운이 잡답했다. 답자 요거 섞이다는 말. 잡다하게 섞이다는 말입니다. 분은 어지럽단 말이고 운자도 어지럽단 말입니다. 어지럽게 막 섞여가지고 체제가 잡다하게 섞여 버렸단 말이죠. 섞이게 되어서 배 구장 옛날에 시경에서 했던 그 장은 체제가 배에 어긋나게 됐다. 서로 어긋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한나라 때도 지나친 그 작가들이 나타나서 와잉된 표현으로 막 이렇게 작품을 쓰다 보니 뭐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협이 경계하는 것은 근본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그 얘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을 하다 보면 자꾸 이 황지우처럼 이 새로운 게 좀 히트 치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 이래 하다 보니까 미래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미래파가 우리나라 한국시를 엉망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신선한 것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제가 그 신춘에 등단할 무렵이 1997년인데요. 이때 한참 그게 성행했어요. 성행해서 제가 신춘문예 그 평론 썼을 때 당선된 게 그겁니다. 그 에피고네인을 하거든요. 에피고네인이 모방입니다. 모방. 자꾸 모방해서 모방을 이상하다 보니 이게 어느 게 진본인지 모르겠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밥집이 잘 됐는데 원조 국밥집이 계속 나와가지고 원조의 원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밥집이 폭망하거든. 폭망. 그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치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세계를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되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되다 보면 아까 전에 과식이 성해지는 너무 과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돼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 과와 식입니다. 과장된 것을 꾸민다는 말인데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협은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와 흥을 공부했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과식이 나타나가지고 망한 사례들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식이에요. 특히나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맹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데 그 혼자 하면서 내가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쓰다 보면 누가 알아주가지고 문학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의 세상을 갈무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해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학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돈 벌어가지고 살아가지만 문학은 자기 글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학 하는 사람이 돈 벌이려고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문학은 자기만의 철저한 세계에서 외롭게 살면서 자기의 세계를 성찰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된 문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관한식 한나라 때처럼 과하게 저 말입니다. 한나라에 그런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진짜. 역대 중국에서 문인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단하고 했던 데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한나라 때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성행했을 때일수록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나라가 사실은 그 때문에 문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사마상녀가 상림부서가 잘 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막 호화찬란한 글들을 막 쓰기 시작한 거죠. 과식된 글들을. 자, 무릇 비라고 하는 것은 뜻을 말하는 건데 뭐 취류불상이라 했잖아요. 그 뜻을 그 취하는 것은 그 유형을 취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했잖아요. 일정하지 않다 했잖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작가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혹은 성 소리를 비유하는 것도 있고 혹은 모양을 비유하는 것도 있고 그죠? 모양을 비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리를 비유하는 것은요. 이거는 각 민족성에 따라 다르고요. 표현 방식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닭을
꼬꼬대기를 한다 해서 일본에서 꼬꼬대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혹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소리 성자 성, 그 다음에 모양 모자 모, 그 다음에 심, 마음 심자 심, 그 다음에 사, 일을 배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적절한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 같은 거 빗댄단 말이에요.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빗대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빗대는 방법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례를 드는 것도 있고. 송옥이라는 사람이 고당부라고 하는 시에서 이랬습니다. 섬조비명이라 했습니다. 섬조비명. 가는 섬세한 가지조자입니다. 가지에 슬픈 울음소리는 가는 가지의 슬픈 울음소리는 성사 뭐죠 이거? 피리와 퉁소입니다. 우레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마치 피리와 퉁소와 같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에다 빗댄 거죠? 차, 이것은 비성, 소리에다가 빗댄 유 종류다 말이죠. 그죠? 가는 가지가 피리와 퉁소와 같다는 것은 소리에 빗댄 겁니까? 그 다음에 매성이라는 사람이 쓴 토원부, 토끼의 동사라는 뜻이에요. 토원부에서는 혁 분분입니다. 이 혁자가 불꽃이 3개 있잖아요. 그죠? 불꽃이 타오르는 겁니다. 불꽃이. 그래, 불이 아래 2개 있고 위에도 불이 있잖아요. 혁액인데 불꽃이 막 타오르는 장면, 활활 타오르고 또 이게 분분은 우리 꽃잎이 흩날리는데 분분한다 하지요. 분분. 꽃잎이 분분한다라는 표현 쓰지요. 그것도 한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분분입니다. 흩날리는 뜻이에요. 이 앞에 실이 있잖아요. 실, 그죠? 실사자거든요. 실사자의 뒤에 있는 분자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막 실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바람이 날리는 장면을 분분이라 합니다. 흩날리는 것은 약진의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와 티끌. 먼지와 티끌 사이로 보이는 간 사이 보이는 백운 흰 구름 같아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에 빗댄 거냐면 차적, 이것은 모양에다가 빗댄 종류의 말입니다. 모양에 흩날리는 가지가 흩날리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가의라는 사람이 가의라는 사람이 복조부라는 부에서 말하기를 화와 더불어 화와 함께 복이 온다. 화지 여보가 아닙니까? 화와 함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으니 어찌 두 가닥의 끈이 꼬인 것과 다를 수 있겠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화와 복은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묵이라 부릅니다. 규묵과 다르겠는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빗대는 방식이 있죠. 화와 복이 맨날 행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행복이 있으면 화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중복되고 두 가닥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거는 뭐에 빗댄 거냐면 차이, 물건의 이치에 빗댄 것이다. 그 사물의 이치, 살아가는 사물의 이치에 빗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포가 동소부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유온유라 했습니다. 넉넉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또 윤기가 흐르는 것은 요 글자의 흉자입니다. 흉자라고 하는데 아들이죠. 요 흉자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애로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시에서 넉넉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흐르는 흥기가 피리 소리가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소리를 빌려서 소리를 빌려서 마음에 빗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리에 빗대서 마음에 표현하는 방식. 지금 여기에 다양한 비유의 사례를 들고 있죠. 그죠? 이런 비유의 사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시를 쓸 때 이렇게 좀 내가 쓸 때 요거는 마음에 빗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한번
잘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융이라는 사람은 장적 긴 필이라는 뜻이죠. 장적부에서 번욕 낙역이라는데 서로 얽혀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낙역이랍니다. 낙역. 그래서 번잡하고 무성하고 번잡하고 서로 얽혀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범저라는 사람하고 채택이 하는 그런 설명 말과 같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번잡하게 말을 하는데 범저라는 사람하고 채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끊어지지 않은 사람의 사례를 끌고 왔지요. 그런 거는 이것은 소리에다가 웅변하는 말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 웅변을 비유한 유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걸로 볼 때 비유를 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물의 특성이나 또 그 범죄와 채택의 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례를 알아야 빗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 빗대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례와 많은 속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형이라는 사람이 남도부에서 일어나서 적나라에 춤을 추는 모습이 견해 누에가 시를 서 풀어내는 것과 같아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용비물자야라. 용모에다가 빗댄 거다. 춤추는 용모를 사물에 빗댄 거죠. 춤추는 용모를 사물, 누에 꼬치가 실 뽑는 것 같다 했으니까. 자, 이와 같은 약 사이지류, 이와 같은 종류는 유형들은 사부의 작가들이 선호해서 일용 날마다 비유했단 말입니다. 날마다 비유를 사용하면서 월망호흥 흥의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유만 자꾸 하려고 했고 흥의 감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것만 비유만 사용하다 보니까 흥이라는 것을 달마다 잊어버렸다는 거니까 자꾸 갈수록 흥은 사라졌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소한 것을 익히고 기대 큰 것을 버리게 되니 사소한 것만 익히고 큰 것을 버리게 되니 소위 이런 까닭으로 문사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나라 사람들보다도 물러나 있다. 사양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 사람은 뭐는 시경을 썼던 사람들이죠. 시경을 썼던 작가들에서 많이 물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비유만 하고 흥이 없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협은 소습이 대기했다 이래 보는 거죠. 작은 것을 익히다가 큰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비유도 중요하지만 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그 황진이의 영반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반어에서 직녀의 빚만 말했으면 이것은 비만 한 거예요. 근데 흥까지 넣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 흥을 안 넣고 자꾸 비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참 탁월한 비유네라고 하는 데만 자꾸만 치우치다 보니 자기가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흥이 일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시의 기교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시적 추세가 아닌가, 작품의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려 지금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거기에 내 감춰진 뜻을 누가 알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읽었을 때. 그래야 그게 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탁월한 비유가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문학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독자를 탓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누가 물었어. 그 얘기 했었는데 나를 인터뷰한다 얘기. 문학이 이렇게 실종되는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깜짝 놀랐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좋은 작품을 읽고 작품을 잘 쓰면
독자들이 오지요. 좋은 영화 만드니까 계속 영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작품을 쓰려고 하지 않고 독자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런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 독자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지 문학은. 그래서 실제 문학은 인문학이에요. 사람과 다가가는 것이 문학이지 멀어지는 것이 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위안만 하고 있는 문학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난객의 신념만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자기 위안으로서의 문학만 하고 있냐? 그 당시에 1935년이거든요. 35년에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자기 위안으로서의 문학만 하고 있냐? 이렇기 때문에 문학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신채호 선생이 1935년 1일자 신년호에다가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의 그런 그 일침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어 양반지륜. 윤자 요거는 윤리할 윤자인데 여기서는 물입니다. 물이. 그래서 양웅과 방고의 무리들과 조유입니다. 이건 조식과 유정이라는 사람인데 유정 이하 그 이하의 문인들은 도상산천 산천을 도상 그림으로 형상하는 거죠. 산천을 그림으로 형상하고 영사 그림자 영자죠. 그림자를 묘사한단 말이죠. 구름과 사물을 번떠서 묘사를 할 때에 막불직종비의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물을 할 때 직자고 이건 짠다는 말이죠. 직물을 짠다는 말이죠. 그 시줄과 날줄을 교차하는 뜻, 비열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막불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천의 형상과 구름을 번떠서 묘사할 때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지 않은 것이, 이 시줄은 뭐냐면 비와 흥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부기화, 비를 부요거는 활짝 펼친다는 말이죠. 비를 이용해서 화려하게 펼치고 경청회심이다. 귀를 경청, 듣는 것을 놀라게 하는 거죠. 듣는 것을 놀라게 하고 눈동자를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눈을 돌리게 하였으니 자비효적이라. 비유의 바탕들이 효과적으로 쌓였다. 효과적으로 쌓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앞에 그게 막 혼란스럽게 되었던 여러 작가들과는 다르게 누가 그랬다는 말이죠? 이 양훈과 방고, 조식과 유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표현도 비유도 잘 됐고 흥도 일어나게 해서 뭐 했단 말이죠? 막불직종비회라 이 얘기입니다. 막불직종비회.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쫙 얽혀가지고 비유를 잘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펼치면서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경청회시하라 이 말이에요. 경청회시. 귀를 놀라게 하고 눈동자를 돌리게 해야 됩니다. 독자들에게. 그죠? 야, 이거 정말 비유도 탁월하고요. 야, 감동이야.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청조약 총취. 요거는 이제 반학이라는 사람이 형부라고 하는 요 형부라고 하는 데서 너무 아프네요. 이쪽인데요. 안인이 반학이라는 사람입니다. 반학이 형설 제공할 때 형자죠. 무슨 형자죠? 형설 제공할 때 반딧불. 반딧불과 눈으로 쌓은 공이니까 그죠? 공부니까 형이죠. 반딧불이를 형상한 부에서 말하기를 반딧불의 모습은 유금제사 금가루가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는 것이 마치 모래밭에 흘러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의 모습은 금가루가 모래밭에 흘러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고 개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장한이라는 사람이 잡시에서 말하기를
푸른 가지가 청조가 푸른 가지가 약 마치 뭐와 같단 말이죠. 총치입니다. 물총새의 깃털을 모은 것 같다. 푸른 가지가 물총새의 깃털을 모은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계기의자 비유의 이것은 비유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유가 잘 된 것, 비유가 잘 된 사례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비만 화려하게 하고 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유협 경계를 하면서 또 비유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또 예를 들면서 반딧불 모서 견과류와 모래가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진짜 잘 관찰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안이라는 사람이 푸른 가지가 물총 깃털을 모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것도 사물의 모양을 세세히 관찰한 거잖아요. 여기 관찰을 잘하는 비유라 이 말이죠. 따라서 비유의 종류는 비록 번잡하지만은 그죠? 번잡하지만 이 절지 위귀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귀한 것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비유는 사실은 비유는 복잡하고 막 많고 번잡하지만은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아주 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각, 공유, 목입니다. 요거는 오리고 요거는 고니입니다. 고니를 새기려고 하다가 집에 물오리를 새기는 종류가 되어서는 뭐하다 말이죠. 즉 무소치다. 이것은 취할 바가 못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니를 새고 싶은데 사람 이거 보니까 고니가 아니고 물오리더라.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이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야 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가 유협은 뭘 했냐면 비가 너무 화려하게 비만 해서는 흥이 깨지기 때문에 비와 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물에 빗대서면 그 사물에 빗대서 내가 무슨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흥을 독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참 직리의 빛이 참 그 화대의 근심인데 저 하늘에 떠 있으니 저 근심은 늘 내가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보면은 황진의 마음이 읽혀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비와 흥의 사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들에서도 그런 시들이 아까 있다고 사례 들었지만 통으로도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으로 빗대서 이것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는데 뭐 김신용의 민달팽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우리 읽을 수 있듯이 민달팽이가 운수나타처럼 착 걸어가고 있을 때 그죠? 그 덮어주는 모습 그런 것들도 통째로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비유 방식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 비가 공감을 적절히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황지우처럼 정말 낯선 비유의 방식을 끌어와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내포하는 것이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독자들과의 공감을 이루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자. 적어도 약, 각, 공유목. 고니를 새기려고 하다가 오리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고니는 고니고 오리를 오리처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유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찬한다. 찬은 이렇게 씁니다. 시경에서 시인들이 비와 흥의 방법을 사용했으니 촉물원남. 자, 비와 이거죠. 사물에 접촉해서 그죠? 사물에 접촉해서 원남이거든요. 원자가 뭐죠? 두루란 뜻이에요. 두루 살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와 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협은 뭐라 지적했냐면 촉물원남입니다. 촉은 아주 세밀하게 날카롭게 보는 걸 말하고요. 그죠? 원은 두루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보되 두루 봐라는 뜻이죠. 촉각 월남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유협의 지적이고요.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사물은 비록 호는 오랑캐입니다. 월은 남쪽에 있는 월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오랑캐와 남쪽에 있는 월나라가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다 아까 다르다 했잖아요.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까마귀가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합치면 합적 간담이거든요. 그 다른 것을 합쳤을 때 간과 쓸개가 합쳐지는 것처럼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이 합척 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는 거죠. 문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이지만 그것을 읽었을 때는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한 작품이 우리나라에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감동하면 한국적인 것이 되죠. 근데 이게 외국에 번역되는데 똑같이 읽었는데 다 같이 울어요. 이거는 공유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공통분모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겁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 합쳐주는 보는 것이 이 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까마귀가 길조고 우리가 흥조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관념에 빠져 있지 말고 이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합척 간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용취심은요. 의용취심은 용모를 모방하려고 하면 모방할 의자입니다. 모방하려고 하면 취심 마음을 가지고 외부 형상을 묘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단사필감 단사필감은 그 말은 단 과감하게 반드시 과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표현하려고 하는 이 있다면 어중쩡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필감 과감하게 하란 말입니다. 찬잡영가 잡다한 그런 것을 모아서 영가 노래로 읊으니 천지지환이라 이 말입니다. 이 환자는 물길이 흘러간다면 잘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냇물이 출렁금에 흘러가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잡다한 비와 흥을 잘 모아가지고 융화해서 잘 쓰면 그래서 물결 같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비는 누구나가 봐서라도 참 잘 익혀지게 되는 공통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작품을 읽었을 때 참 우리도 공감한다 이런 작품들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 보편적 속성을 끌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그 정서만 가지고 그것을 본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도 보편적인 것 시각으로 본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신경수의 어머니를 부탁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 읽혀져요. 그 어머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런 것들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 그런 것들을 세계화시킨 것이 되겠죠. 시도 한국 시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시가 나와야 되겠죠. 특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한국 현대 시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이라 한다면 비와 형을 위해서 촉각을 간듯이 오고 사물을 보고 그러면서도 두루 소통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비와 흥을 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유협이 지적한 것처럼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함, 두루 관찰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와 흥의 취향을 근본적인 창작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식에 대한 것을 할 건데요. 과는 과장입니다. 그 식은 꾸밀 식자죠. 수식한다 식자입니다. 그래서 과장되는 것과 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제와 또 거짓이 없는 것 이걸 찾아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오늘 말했던 비형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식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협이 창작론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비와 흥은 좀 알겠는데요. 네. 다른 거 좀 다른 거 정리 좀. 뭐요? 송하고 부도 있어요. 부? 네. 아까 부는 설명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화 송이 있다 했잖아요. 시경의 318편이 전부 다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다 했죠. 그죠? 풍화 송이 있다 했는데 이 풍화 송은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와 비와 흥, 부비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표현 기법이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 요건 주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법론. 요거는 이제 내용적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풍이라고 하는 게 풍자하는 거. 아는 요거는 이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그 정화하다, 단아하다 이런 작품입니다. 풍 안에는 우리가 뭐 풍 안에 있는 작품들은 그 당시의 풍속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녀가 노는 장면이라든지 뭐 일하는 장면이라든지 노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풍이에요. 풍의 작품들은 그거만 딱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국풍, 나라의 풍, 우리가 말하면 민요풍 할 때 민풍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특색에 나타나는 풍속을 모아놓은 것이 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아는 국가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정화하고 단아하고 아름다운 작품들만 딱 실어놨어요. 송이라고 할 때 송은 이제 낭송하기 좋은 시들. 시중에서 낭송하기 좋은 시들 있잖아요. 그거 모으는 것을 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이제 모아서 정리해서 했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시를 쓰는 이제 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요건 아까 전에 대화 했지요. 요거는 비유를 봤잖아, 아까 전에 그죠? 비유하는 방식, 사물을 빗대는 방식. 흥은 감정을 정을 실어서 일으키는 방식. 정을 실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시경을 읽으면서 나는 비유는 잘하는데 흥이 부족하다 할 때 이 흥 파트만 읽으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나 좀 이 풍속에 대한 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풍이라고 하는 요 파트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독해서 읽으면은 너무 막 숨도 가쁘고 또 지겹고 이 소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부분 이런 방법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딱 꺼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늘 놔두든지 시경씩 꼽아놨다가 내가 이런 방식 좀 쓰고 싶다 할 때 난 이런 패턴을 시험 써보고 싶어 할 때 간혹 끄집어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다 읽으시면 헷갈리는데 이게 풍인지 안지 송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읽는 방식은 풍의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던져놨다가 난 또 정화하면 단한 방식의 시가 어떤가 한번 보자 딱 보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읽은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시경은 그렇습니다.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장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대개 10장 정도 또 그 시경 한 10편 되는 한 10편 정도씩 여러 배로 묶여져 있습니다. 많은 거는 이제 한 3, 40편 되는데 그 안에 국풍도 있고 뭐 주풍도 있기 때문에 그 각 나라마다 한 10편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3, 40편 정도 될 수도 그렇죠. 요거 뭐 시경의 체제는 뭐 우리 시경 제일 앞에 서문을 보면 딱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김학주라고 했잖아요. 김학주 선생님이 번역한 시경 주석을 보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읽기가 쉬운 시경입니다. 이제 질문 없습니까? 맞춰도 될까요? 마치도 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